최근에 6월 초에 한번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 베이징 시내에 비아디 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는 뭐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만 중국의 수준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으로 올라와 있다. 중국이 차를 만드는 게 3천만 대가 넘습니다. 전기차도 1,000만 대가 넘거든요. 중국이 저런 치열한 내부 경쟁을 통해서 어떤 회사가 살아남게 되고 그 살아남은 회사가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게 될지를 우리가 두려운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중국차가 30%를 차지한 거고, 이렇게 된다면 지금 벌써 중남미 전체적으로 중국 브랜드가 한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자동차가 냉정하게 봤을 때 중국 차들이 가격도 좋고 한국의 현대 기아차를 따라잡을 만큼 있고 그만큼 수익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도전적인 엔지니어들, 시간을 갈아넣는 공산당의 어떤 세뇌 교육일 수는 있지만 애국심에 차오르는 젊은이들, 공존하고 있고 성장 동력으로 찝은 데 있어서는 아주 퀀텀 점프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중국 참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 무서운 거를 저희가 인정하고 이제는 우리가 중국에서 배워와야 할 것도 많아지는 시점이 정말 됐습니다. 중국 비아디가 무려 76조 규모 어음까지 발행하며 버티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0km 중고차 같은 말도 안 되는 편법까지 등장했는데요. 지금 이 상황 진짜 중국판 서브프라임 위기로 번질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아는 스타트업이 미국의 수출 통제, 꼭 미국은 아닙니다만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수출 통제와 제재에 대한 정보와 컨설팅을 전달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제대로 모르고 했다가 계좌가 제재된 배를 이용한다든지 혹은 제재 가능성이 있는 회사와 그 거래를 했다가 계좌가 묶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걸 컨설팅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그런 걸 하면서 워낙 중국 문제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정말 중국이 궁금했어요. 제가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중국 방문할 따라서 한번 백악관 기자단으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외에 가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최근에 6월 초에 한번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요, 말씀 그대로 그 비아디에 대한 얘기도 너무 많고 해서 우버죠, 중국판 우버죠, 이런 걸로 비아디 차를 일부러 불러서 많이 타봤어요. 근데 차가 진짜 좋은 것 같았어요.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그리고 정말로 베이징 시내에 비아디 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만 비아디 차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우리가 단순히 그 76조 원 규모의 미지급금 이것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중국 차 핵심 경쟁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느냐를 봐야 되는데, 저는 그 여러 번 탔습니다만 괜찮았어요. 정말 괜찮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저는 좀 만족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UI나 차량 내부도 너무나 깔끔했고요. 이거는 단순히 싸거나 중국이 망할 거다라는 보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수준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으로 올라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비판을 하기 전에 한번 중국을 가보시기를 전 추천드립니다. 가봤더니 정말 생각보다 놀라울 정도로 전기차들이 많았고 다양했고 그리고 UI나 이런 게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최대 34%까지 출혈 할인 경쟁에 나섰다고 합니다. 껍데기만 커진 거지 실제로는 부채와 속임수로 버틴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요. 지금 중국 전기차 회사들 몇 개나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옛날에 1990년대나 그 이전에 자동차 회사 한국에 몇 개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 중국에 이런 그 전기차 회사가 100개가 넘는다 이렇게 해서 막 너무 많다라고 하는데, 한국에도 자동차 회사 이 작은 땅덩어리도 많을 때 10개 넘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시아 자동차도 있었고요. 예전에 대우 자동차, 삼성 자동차도 있었고, 물론 지금은 다 합병되거나 어디 다른 글로벌 브랜드에 팔렸습니다만, 그다음에 상용차 회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요, 우리가 그런 걸 해서 구조조정이라는 걸 거치고 IMF 때 망하고 다시 합치고 이런 수많은 걸 하면서 지금 현대 기아차가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저렇게 출혈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당연히 자체적으로 이제 합종 연행이 일어나고 망한 회사 망하고 다시 경쟁력 있는 회사가 또 끌고 가는 걸 할 겁니다. 저런 것 때문에 지금 벌써 오늘 보도를 보면 중국 당국이 자동차 회사들을 불러 모아서 그런 출혈 경쟁하지 말아라 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중국은 워낙 큰 시장이고 중국 내에만 어떤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350만 대의 팔리지 않은 중고차가 재고로 있다고 하는데요. 있다고 해도 중국이 워낙 큰 시장이고요. 한 해에 중국이 차를 만드는 게 3천만 대가 넘습니다. 3천만 대가 넘고 전기차도 1,000만 대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50만 대, 한국 입장에서는 너무나
너무너무나 많은 차량 숫자지만 중국 입장에서 이게 감당 불가능한 거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좀 할인 판매를 하면서 생산량을 중국 당국이 조절해 가면서 우리 IMF 때 했듯이 빅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산업 구조조정을 해 가면 중국이 좀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국의 막 전기차 업체가 난립하고 가격 경쟁을 하는 게 '아유 저러다 망하겠지.'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뭐 사실은 중국 망한다는 얘기를 벌써 몇 년 전부터 해 왔습니까? 중국의 시멘트 사용량부터 시작해서 중국이 망한다는 통계만 뽑으면요. 수백 가지고요. 요새 뭐 온라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중국 망한다는 얘기 시즌 뭐 만 몇천 번 뭐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망할 수도 있죠. 그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요. 중국이 저런 치열한 내부 경쟁을 통해서 어떤 회사가 살아남게 되고 그 살아남은 회사가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게 될지를 우리가 두려운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도 한번 여기서 또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제가 2009년, 2010년 칠레 대지진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그때 인제 중남미 특파원으로 있었을 때 페루 화웨이를 갔을 때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화웨이에 갔을 때 정말 한 50평 정도 되는 좁은 공간에 100명 정도 되는 화웨이 중국인 기술자들이 그때 이미 그 사람들이 말했어요. 우리의 경쟁자는 삼성이 아니라고요. 지금 아마도 그 100 몇십 개 되는 그 기업들이 경쟁하면서요. 그 "우리의 경쟁자는 현대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정말 사람을 갈아 넣어서 신기술을 만들고 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정말 두려운 눈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이 사안은 개별 기업에게는 좀 위기긴 하지만 중국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시스템 문제를 일으킬 만한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연간 자동차 생산량으로 봤을 때 한 10% 조금 넘는 수준의 그 재고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좀 우리가 그 무섭게 생각해야 되는 게 브라질에서는요. 제가 보니까 전기차의 74%가 비알이라고 합니다. 칠레도 이미 중국차가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요 왜 중남미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중남미에 그 현대차 칠레가요. 칠레에서 현대차가 1 등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칠레 같은 경우는 어떤 현대차가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딜러사를 통해서 하거든요. 이 현대차를 해왔던 딜러사들이 그다음에 한 게 뭐냐 중국 차들을 엄청 수입해 왔어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자신들이 현대로 대박을 쳤지만 '아 다음은 중국이다.'라고 생각하고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중국차가 30%를 차지한 거고 이렇게 된다면 지금 벌써 중남미 전체적으로 중국 브랜드가 한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자동차가. 그런데요. 이게 이렇게 되고 가성비가 좋아지면 시간 문제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노력해서 시장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진짜 중국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이게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런 뭐 칠레의 딜러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칠레 같은 데는 아주 오랜 장사꾼 가문들이 유럽에서 온 장사꾼 가문들이 어떤 가문을 형성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모든 걸 테스트해 보고 하는 거거든요. 냉정하게 봤을 때 한국을 중국 차들이 가격도 좋고 한국의 현대 기아차를 따라잡을 만큼 있고 그만큼 수익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중국과 경쟁을 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중국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경쟁을 하고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서 로봇끼리 마라톤을 완주한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인간 기록에 가까운 속도로 뛴 걸 보고 놀랍다기보다 기괴하다는 반응도 많았는데요. 이게 진짜 기술 특이점이 온 걸까요? 아니면 그저 보여주기 쇼일까요? 저는요. 중국 제조업이 특이점을 넘었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뭐 그 마라톤 대회에서도 완주한 로봇은 몇 대, 두 대인가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문 앞까지 도달했다라고 하면 맞을 것 같아요. 로봇만 따져 보면요. 제가 뭐 그 로봇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기술의 내구성 검증 뭐 이런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그리고 얼마나 균형을 잘 잡는가 이런 거 하는데 이미 지금 중국 업체들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거니까요. 그런 걸 일단 증명을 했고 제가 늘 무서워하는 게 그겁니다. 아까 화웨이 말씀드렸듯이 2010년에 페루 갔을 때 화웨이의 그 34살 지점장이었어요. 그 34살 지점장이 "우리는 더 이상 삼성을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는 페루에서 가장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고 가장 일찍 불이 켜지는 빌딩이다. 우리는 여기서 무조건 이기고 우리가 최고다."라는 그 자신감 있는 얘기를 듣고 그때 제가 이 수첩에 "화웨이가 삼성을 이긴다." 라고 메모를 해서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은요. 그 도전적인 엔지니어들 그다음에 시간을 갈아 넣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뭐 중국 공산당의 어떤 세뇌 교육일 수는 있지만 애국심에 차오르는 젊은이들 공존하고 있고 그 자원이 중국 체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불합리성이나 어떤 자원의 배분의 불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자원을 부어 넣을 수 있는 인력과 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중국이 자신들이 그 성장 동력으로 찝은 데 있어서는요. 아주 퀀텀 점프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 로봇뿐만 아니라 반도체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거를 잘 살펴보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딥시크가 처음 됐을 때요. 우리랑 개념이 다른 게요, 미국은. 한국은 이런 일이 나면 우리 엔지니어를 키우고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 줘야 될까라고 말을 하지만 미국에서는요. 딥시크 엔지니어들한테 영주권 주고 다 데려오자라고 합니다. 어떤 적이라도요. 우리에게 가장 위협되는 사람이더라도 미국 상원에서 실제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원에서 상원 의원들이 "우리가 데리고 오고 싶어도 못 데려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 사람들은 그 현실적인 거죠. '아 우리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데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따져 보면 한국도요. 뭐 젊은 사람들 일자리 힘들고 어렵지만 중국 사람들이 잘하는 것 같으면 데려와야 됩니다. 우리도 정말 그런 식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조금 산업적인 것도 중국인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뭐 한국 사람들이 중국 가서 일하고 높은 급여를 받았지만 한국 사람보다 훨씬 높은 급여를 주고 중국 엔지니어를 데려오는 그런 것도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가격을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제조업 일자리를 중국 로봇이 싹쓸이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제는 산업 경쟁이 아니라 생존 경쟁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아 그럼요. 그 벌써 AI 문제 가지고 뭐 맞붙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AI가 일자리를 많이 없앨 것이냐 아니면 AI가 로 인해서 일자리가 더 생길 것이냐. 이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더 생길 것이냐 아니면 로봇이 일자리를 잠식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잘은 모릅니다만 개인적으로 로봇이 생기면 일자리를 잠식해 가는 면도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인구 절벽에 있는 나라고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인구가 빨리 감소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AI가 도입된다면 한국 제조업들이 의외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단위당 로봇이 공장 단위당 로봇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은 오히려 이런 중국이 만든 이 로봇 혁명에서 그리고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에서는요. 오히려 이런 중국이 그 싼 로봇 혁명을 일으키면 한국이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한 번 더 제조업 역량을 강화시키고 혹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LNG선 생산 능력을 키우고 저가 공세에 나서면서 한국 업계가 수익성 위협을 느낀다고 하던데요. 한국 조선업도 이제 따돌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건가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싸고 빠르고 점점 정교해지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이건 뭐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한국도 이 방법을 통해서 일본 조선업이 이겼고 유럽 조선업이 이겼고 미국 조선 뭐 미국은 처음부터 조선업이 크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한국이 해왔잖아요. 그 과정 그대로 간다면 중국이 이깁니다. 당연하죠. 인력도 있고요. 기술도 있고 또 싸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생션랩이라는 걸 만든 이유도 이제 제조업도 외교화되는 겁니다. 외교 통상 전략이 어떻게 되고 우리 편안해서 어떻게 분업화가 되느냐에 따라 그 제조업이 살아남느냐가 되거든요. 그 예를 들자면 중국 배 싸고 좋고 잘 만드는 시점 분명히 옵니다. 한국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때 그러면 유럽 사람들이 중국 배를 사느냐? 미국 사람들은 당연히 안 사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그 배를 운영하는 선주들이 중국 배를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로 갈 겁니다. 저는 이 공급망이 분리되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뭐 이스라엘 이란 전쟁도 앞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모르고 하지만 이 공급망의 분리라는 큰 흐름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큰 흐름 속에서 과연 중국 배 이미 미국은 중국 배들이 자기네 항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각종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또 추가적인 관세를 더 매기고 하는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하는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하면 유럽이나 이런 데서 중국 배를 과연 주문할 거냐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어떤 제조업의 외교화라고 해야 되나 어떤 기술 안보를 좀 재정의하자면요. 이제 제조업 자체도 이제 외교적인 틀, 통상의 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한국의 제조업이 중국 없는 세상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고 특히 조선업도 우리가 있는 이 세상에서는 가장 경쟁력이 있으니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산에서도 중국 무인기와 로봇 병기가 중동 아프리카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결국 K방산도 곧 중국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고급 기술로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격 경쟁에 말릴 위험이 클까요? 아프리카나 이런 제3국들 의 방산 무기를 파는 데 있어서는 아마도 경쟁이 치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 데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좀 저는 기본적으로 방산은 조금 다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미국의 동맹 안에 있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지 미국 동맹 안의 공급망은 더더욱 견고합니다. 왜 우리나라 무기를 폴란드에서 많이 사갔냐를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데요. 우리 무기는 나토와 바로 호환이 됩니다. 나토와 호환이 된다는 건 뭐냐? 미국이랑 호환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호환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국 무기는 바로 그쪽에 가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방산업이 거기 가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 말은 한마디로 이제 미국의 동맹 안에서 우리가 팔 때 가장 큰 시너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3국에서 일부 경쟁하는 애들이 있고 거기서 우리가 따면 훨씬 더 좋죠. 당연한데 그보다는 우리는 지금 뭐 유럽의 방산 시장이 크게 열리는데 유럽 사람들이 자기들 방산 무기를 쓰겠다고 하지만 현재 당장은 자기들이 갖추지 못할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우리 방산이 더 들어가서 우리의 경쟁력을 그 사이에 또 높여서 그런 걸 가지고 제3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 됐든 우리는 이미 방산 같은 경우는요. 우리의 시장이 중국 없는 시장이 어떤 건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그쪽을 더 우리가 공략을 해서 우리의 파이를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지금도 막대한 보조금을 퍼부으며 제조업 스타트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서방에선 국가 주도의 약탈 전략이란 비판까지 나왔다는데요. 이게 자유시장보다 더 강한 구조인 걸까요? 중국 체제는요. 공산당 체제는 근본적으로 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무조건 효율적인 건 아닙니다. 우리 사실은 생각해 보면 지방에 안 깔아도 되는 도로 엄청 깔고 있잖아요. 이게 다 투표 때문에 이렇게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보다 더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공산주의고 그렇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욕망과 욕망이 충돌하면서 만들어져야 그래도 가장 우리 역사상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인데 중국은 좀 그렇지 않다. 그 공산주의 체제 자체가 그런 뭐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중국은 그걸 지금까지 보면 굉장히 그래도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집권적 효율성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의 2025 제조업 강화 계획이 그렇잖아요. 그걸 통해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다 따라온 걸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중국은 자체적인 경쟁을 엄청 시켜서 웬만한 자본주의 사회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경쟁을 시켜서 그 안에 살아남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근본적인 체제의 비효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쟁력을 잘 키워왔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정말 계속 제가 요 강조하는 건데요. 중국 참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 무서운 거를 저희가 인정하고 이제는 우리가 중국에서 배워와야 할 것도 많아지는 시점이 정말 됐습니다. 미국에서조차 중국 엔지니어를 데려와서 우리의 AI를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시점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우리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은 무조건 우리 비밀 빼가니까 하는데 뭐하는데 다 막는 게 아니라요. 어떤 기업에서 쓸 수 있다면 중국 엔지니어들을 잘 키워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진짜 그렇게 말할 때가 됐습니다. 선진 기술을 중국에서 가져와서 우리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더 잘 배울 수 있는 요건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배운 걸 가지고 중국 없는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이렇게 좀 실용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때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웅달책방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생크션 랩이라는 걸 만든 이유가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을 하고 이러면 정치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될 거고 기술이 곧 안보가 되는 시대가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사업 아이템을 구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점점 이게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 특히 여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기업들이 만드는 것들이요. 또 이중용도 풀목.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쓸 때는 산업기기지만 군사적으로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건데도 그냥 그런 걸 모르고 지금 만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리고 저희한테 진짜 꼭 한번 연락을 주셔서 그런 거에 사용될 수 있는지 혹시나 이게 내가 중국이나 어디 다른 제3국으로 수출했을 때 군사용으로 사용됐다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 한번 꼭 챙겨 보시면서 하는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